네, 안녕하세요. 지금 김철근 TV의 주간 김영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치판을 흔드는 세 가지 현안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국감 증인 채택을 둘러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 실장의 출석 논란. 만사 현통이라는 별명에서 만사 회피통으로 제 이름을 붙여봤는데 권력과 제도의 충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 72년 만에 전면 폐지가 추진되는 형법상 배임죄.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개혁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적 선택인가? 세 번째, 내년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 선거 구도입니다. 여권은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안정적 구도를 그리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다수 후보군이 경쟁을 예고하며 대선 전초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영임 부원장님은 지상파 방송 앵커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이게 그래요? 유튜브처럼 하세요. 그 왜? 제가 내가 깜짝 놀랐네. 지금 긴장 확 했잖아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사실은 네? 많이 안 봐서 그 네. 유튜브처럼 방송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처럼 하는 것은 네, 그 포장마차에서 네, 딱 막걸리 한 잔 놓고 네. 그 정말 노변 정담 하는 것처럼 네. 굉장히 편한 자세로 아, 솔직하게 네. 뒷얘기를 좀 주로 많이 뒷얘기, 하고 네. 예. 정규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네. 말하기 좀 어려운 네. 뭐 그런 얘기들까지 조금 해주는 게 유튜브 방송의 재미죠. 아, 그렇군요. 네, 너무 좀 딱딱했다. 그 이야기 돌려서 하시는 아니 건가요? 딱딱한 건 아니고요. 네, 네. 조금 더 편한 상태로 해보자 이런 취지고 오늘은 300명 들어올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19분 보고 예. 계시는데, 예. 제가 중간중간에, 예. 300분 오실 때까지 계속 한다. 예,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원래는 좀 일찍 시작한 게 우리 김영임 부원장께서 그 개혁연구원에 네. 회의가 4시에 잡혀 있다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원래 우리 예정 시간이 3시 반이었는데 네. 1시간을 당겨서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먼저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4시에 하기로 했던 개혁연구원 회의가 명절 연휴 앞두고 지금 무슨 회의냐 이렇게 해서 지금 연기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뒤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얼른 300분 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일단 저희 먼저 네. 개혁연구원에서 드디어 네. 개혁신당 주경야독 개혁신당 포럼 주경야독을 시작한다고 공지가 됐습니다. 주경야동이라 하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혁연구원에서 낮에 무슨 일을 합니까? 저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뭐 본인들끼리만 많이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네, 일단 맞습니다. 당원들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국고보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 네, 맞습니다. 알려주세요 빨리. 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사실 연구원이 이제 3기 지도부가 나오고 연구원이 체계를 갖춘 지가 이제 뭐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 한 달 사이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10월 13일 첫 포럼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근데 좀 공교롭게도 그날이 10월 13일 월요일이에요. 네, 근데 맞아요. 그날이 또 국감 시작 날이에요. 아,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국감 시작 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특강 강연을 하고 국감이 끝난 이후 이게 2주간은 쉬었다가 국감이 끝난 이후에 이제 매주 강연 포럼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누구나 오시면 됩니다. 누구나 오시면 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다룰 건데 큰 틀에서 좀 그러니까 펀더멘털한 것들을 정치, 뭐 외교, 통상 이런 부분들 안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 기존의 방식에서는 사실 좀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일방적으로 강연을 하시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듣는다라고 하면 사실 정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발제를 하고 함께 오시는 모든 분들이 토론을 하고 의견을 함께 교환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아고라의 장을 그 한 가지 네.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네. 이 큰 틀에 뭔가를 한다고 그래갖고 네. 예를 들면 직접적인 현안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는 네. 뭐 정책적인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가면 네. 우선 언론에 관심을 못 받고요. 네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현안에 가까운 얘기를 해야 네. 귀를 좀 기울인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양하는 거면 조금 완전히 현안의 구체적인 것까지 막 이렇게 들어와서 정치 평론하듯이 할 이유는 없는 거고 그렇게는 안 하실 거라고 보고 네, 맞습니다. 그거에서 약간 벗어나더라도 정책적인 것보다는 네. 좀 정치와 정무적인 게 좀 가미돼서 네. 흥미로울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개혁연구원에서 뭔가를 하면 그래도 기사라도 몇 줄 놔주고 네. 또 그 기사를 통해서 당원과 국민들이 우리 개혁연구원에서는 이런 일을 좀 하고 있구나, 잘하네 네. 하고 박수도 보내고 응원도 하고 이럴 네. 수 있도록 우선 기사가 나야 돼. 네. 기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 뭘 하는지 알 수가 있나? 네, 맞아요. 그래서 저 진짜 중요한 네?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포럼 주경 야독이 어제 기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털을 다루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현안들도 연결해서 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5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코스피 5천에 대한 디테일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보기 전에 그러면 경제와 왜 코스피 5천을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하면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형태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코스피 합니다. 5천 얘기하면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자본시장 자유라예요. 네. 이 자본시장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맞게 규제나 이런 게 제대로 돼 있나, 완화가 돼 있는지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하고 좀 연결이 된다면 예를 들면 엔젤 투자 같은 네.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스타트업 관련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주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 또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듣고 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리 소액 투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한 1,400만 원 정도 된다니까 네. 어마어마한 거죠. 네. 뭐 그렇게 좀 하시면 네. 이재명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재미있고 예.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재미가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재미있게 그리고 현장에 오신 분들과 가급적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뭐 장치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장에서 소통하는 게 중요치 않아요. 그래요?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네, 현장에 오신 분들이 이런 가능하면 그 특강을 듣고 네. 많은 걸 얻어가면 좋고, 그다음에 네. 궁금한 게 있으면 현장에서 네, 토론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네, 현장에 토론을 중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네, 뭐랄까 고급스러운 강의 특강이 네. 오히려 훼손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개혁신당의 생각과 네.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불러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네, 돼야 맞아요. 네. 그렇게 돼야 개혁신당 사람들하고 토론이 돼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꼭 개혁신당과 결이 비슷한 분들뿐만이 아니라 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 혹은 반대되는 관점을 가지신 분들도 저희가 함께 모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당연히요. 네. 하여튼 잘 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봤을 때 물리학 박사님께서 하시는 건데 아닙니다. 네. 네. 근데 귀한 말씀 너무 그러니까 감사해요, 진짜. 네. 문과생들하고 이과생들은 좀 다르거든요. 이과생들은 많이 사실관계 파악하고 사실 있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네, 네. 문과생들은 좀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자기 판단과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뭐가 있단 말이지. 네, 굉장히 저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물리학 박사께서 하시는 거라서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많은 고견들을 듣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의 많은 피드백을 들으면서 좀 네. 반영하려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댓글로 인사 남겨주신 분들 인사 먼저 좀 드리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간혜님 안녕하세요. 조묘수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날까지 총장님 추석맞이 이발하셨네요. 아, 편합니까? 추석 맞이인 건 아니고요. 네. 하다 보니까 추석 때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래도 알아봐 주시니까 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네. 김은주님 반갑습니다. 최승주님 안녕하세요. 김영임 부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콤유님 안녕하세요. 이사벨님 김정일건 TV 매일 열심히 시청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개혁신당 화이팅. 네, 이슈 파이팅 하면 좋을 듯. 하면 패널 배틀 고민해 주세요. 패널 배틀.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분들을 모시고 좀 함께 배틀, 배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토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묘수님 맞습니다. 요즘 누구 보기 싫어? TV 뉴스도 안 보는데 혹시나 개혁신당에 관한 뉴스가 나오나 하고 뉴스를 틀면 개혁신당의 좋은 정책들이나 논평이 다뤄지지 않아 속상해요. 아,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힘내야 되겠습니다. 김은주님 주경야독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콤유님 정치는 전쟁이라 이슈 파이팅으로 개혁신당을. 네, 맞습니다. 인순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지금 46분 들어오셨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00분 들어오실 때까지 방송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른 주변에 당 게시판에도 좀 올려주시고요. 소문을 내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집에 못 갈 것 커뮤니티에도 같습니다. 좀 올려주셔서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집에 가야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렇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일단 먼저 추석에 잠깐 말씀드리고 추석 때 어디 가시나요? 저는 고향 갑니다. 네, 고향이 어디신지는 전남 고흥입니다. 네. 고흥이고 고흥 중에서도 그 섬이죠, 섬. 섬이어서 지금은 다리가 낮았는데요. 고향까지 가서 지금 부모님 계시니까 거의 가서 인사드리고 성묘하고 그러고 다녀올 생각입니다. 네. 네. 최근에 또 제가 며느리를 봤기 때문에 네. 아들 며느리 데리고 같이 갔고 너무 예. 이렇게 너무 든든하시겠습니다. 예. 근데 그 사이에 자콤유님 300명 갈 때까지 방송하자. 오늘 집에 못 갈 듯. 저 집에 가야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저희 시작할 때 잠깐 또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만사 형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계에서 역사상 만사 형통이 쓰였던 말들이 많던데 그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시고 나서 저희 오늘의 본론 만사 현통으로 들어가 볼까요? 만사 형통이라는 게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이런 네. 그 취지인데요. 지금 이게 사자성어가 네, 그 형자가 네, 그 한문이 틀리죠. 그냥 형할 때 형자로 네, 바뀌어서 만사형통이 가장 먼저 쓰였던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래서 네, 봉화대군 그 노무현 대통령의 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봉화대군이라 그러면서 만사형통 얘기가 처음 나왔었고 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네. 영일대군이라고 형님. 해서 네, 이상득 네, 국회부의장 하셨던 그분 때문에 또 만사형통이라는 게 많이 회자가 됐었죠. 네, 그리고 결국 그 두 분은 다 구속이 됐잖아요. 네, 형님들이 구속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형자가 아니고 그게 현자로 네. 만사가 현지로 통한다. 통한다. 그래서 네. 만사현통이라고 예, 이명박 정부 출범 거의 지금 4달 정도 됐는데 만사현통 얘기를 들은 게 딱 일주일 만에 제가 들었어요. 야, 대통령실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거의 인사와 네, 모든 것을 거의 사전 맞습니다. 예. 결제를 한다더라. 네, 이런 소문이 쫙 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행정관, 비서관 인사는 거의 그쪽을 거쳐서 한다 그러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성남 라인까지 네. 얘기가 있고 했었거든요. 네, 결국은 지금 집권 4개월 만에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네. 논란이 네,
추석 밥상의 최대 이슈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국감을 앞두고 예. 추석 앞에 네. 네, 최대의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어떤 분인지 잘 드러나지 않다가 네. 갑자기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느냐 마느냐 그러면서 갑자기 인사가 나고 네. 그녀는 도대체 누구인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총무비서관 자리는 누구이든 간에 지난 30년 동안 국회에 단 한 번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야 될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그 증인 출석 했을 잠깐 때 하고, 예. 했을 때 그냥 나온다고 그랬으면 아무 논란도 맞아요. 뭐 이슈도 그다음에 뭐 눈여겨볼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아닌 그냥,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아닌 뭐, 건데, 증인 채택 끝.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왜 나와야 되냐 그렇죠. 예. 하면서 합의할 수 없다 하면서부터 이제 그녀는 누구인가 숨은 실세 아닌가 뭐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갑자기 네. 30년 전에 예? 네. 일까지 막 기사가 나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네. 수임료를 네. 대신 받았다. 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고 네. 예. 정말 온갖 설이 정말 이게 지금 유튜브도 방송이기 때문에 네.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하면 이게 박제가 되지 않습니까? 조심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궁금합니다. 그 야, 이야기. 네. 정말 저도 이런저런 제보를 많이 받아서 네, 네. 뭐 굉장히 가려서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 행보를 거의 같이 해왔고 30년 동안 그렇죠. 정확하게 뭐 거의 27년 네. 뭐 그 정도의 30년 가까이. 예.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지사 시절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하고 당 대표 시절 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될 때까지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판단을 하는데 네.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그쵸, 얘기를 예. 하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게 뭔가 일 처리를 해야 할 때 상당히 일을 많이 좀 맡긴 측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김현지가 누구지 하고 봤을 때 처음 나온 게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렇죠. 전쟁입니다라고 네. 문자 그 메시지가 문자. 네. 그 세상에 알려지면서 김현지가 누구야? 네.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네. 근데 변호사 시절, 그다음에 시민단체 시절, 그다음에 시장 시절,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있었던 여러 관계들, 네. 그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파보면 대장동 아파트를 로또로 뭐 당첨 받아서 네. 거기에 살고 있는지 거기에 하여튼 소유를 하고 있다며요, 대장동 아파트를.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예? 네. 왜 그녀를 못 부르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갑자기 제1부속실장 인사가 나고 굉장히 사람들이 의아할 수밖에 없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나?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의혹을 제일 증폭시킨 부속실장은 관례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너무 대놓고 국감에 못 부르겠다는 네? 거를 근데 너무 좀 세련되지 못하게 네. 그러니까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키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네. 더 알아보라고 등 떠미는 것 같은 모양새였던 거예요.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아니 하나도 이슈가 될 일이 아무도 아니죠. 관심이 예, 없었을 예. 텐데 그냥 뭐 나왔나 보다 예. 했을 텐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까지 인사를 내고 뭐 아니 지금 무슨 뭐 정무수석이 나와서 100% 나온다. 그다음에 무슨 친명 자장 조정식이 나와서 부를 사안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무슨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정치인들이 그렇죠. 뭐가 문제여서 김현지가 뭐라고? 그니까요. 예? 너무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면서 부르고 말이야. 맞아 대법원은 김현지가 뭐라고 하면서 못 부르겠다고 한 말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아 진짜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진짜.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건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쵸.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는 그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대통령실도 그렇고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그리고 의원들이 상당히 김현지의 출석 문제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굉장히 판단을 잘못했고 잘못 다루고 있다. 오히려 계속 눈덩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못할 만큼 굉장히 비이성적인 사고를 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진짜 마음. 이재명 대통령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네. 예? 어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했고 존경한다고 말한다고 진짜 존경하는 줄 아냐.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공사석에서 하는 얘기 그다음에 가까이서 있었던 분들을 이 보면 나는 속마음이 읽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집권 초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 이른바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그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걸 지지율이 좋았을 때 막 제거해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법부를 흔들고 네. 조의대를 압박하고 그다음에 대법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배임죄. 배임죄를 없애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속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게 아마 그 국무회의 때인가요? 네. 네. 1심. 지금 1심 무죄가 났어. 자기 지금 2심 가 있는 게 위증교사죠. 위증교사. 네. 위증교사 사건인데 1심에 무죄가 났어요. 맞아요. 근데 검찰이 지금 2심 항소를 해놨단 말이죠. 1심의 무죄인 사건을 검찰이 그냥 당연히 하는 그 항소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항소 금지. 네. 그래서 근데 또 그 법안을 만들어서 낸다는 거 아니에요? 좀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앞다퉈서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제를 완전히 흔들고 있다. 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고 지금은 이제 제1부속실장이 됐는데 사실 제1부속실장은 얼마나 센 자리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셉니까?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라고. 예? 제가 대통령 문고리 권력은 안 해봤는데 원내대표 문고리 권력은 해봤거든요. 아, 네. 근데 문고리 권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보좌관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원내대표를 누군가가 만나러 와야 되는데 정권 교체가 딱 되고 난 직후에 제가 원내대표실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박상청 당시 이제 원내 총무였죠. 네. 지금 원내대표라고 하는데 원내 총무를 만나러 오려고 하는 김영삼 정권의 장차관들이 쫙 줄을 서 있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정부 조직 개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초의 여야 간의 정권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 정부 조직을 대거 수술을 많이 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각 부처가 날아갈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확대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그 당의 대표로서 정부 조직 개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박상천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만나러 오면 내가 딱 문 앞에 서 있어요. 안 됩니다. 약속 잡고 오세요. 이 문고리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만날 수 없는. 근데 그 원내 대표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도 그런 정도인데. 네. 자,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네. 주로 대통령실의 수석들, 네. 그다음에 뭐 주요 보직에 있는 비서관들, 네. 그다음에 장차관들, 그다음에 정부 요원들이란 말이죠. 네. 이분들이요 쉽지 않아요. 그 문고리 대표적인 문고리 권력으로 이름난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죠? 누굽니까? 아니 박근혜 국정농단 때 문고리 3인방이라 그래갖고 설마 그분을 네. 예? 문고리 3인방이라 그래서 그 문고리 권력의 위세를 그때 받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문고리로 총무비서관도 모질라서 결국은 제1부속실장을 보낸 건데 제1부속실장이 되면서 국회가 결정하면 나간다. 근데 국회는 나오라는 결정을 안 해줘. 그렇죠. 사인을 준 거죠. 아니 저는 나간다고 했습니다. 국회 결정하면 키를 넘긴 거죠.
근데 민주당이 결정을 안 해. 하겠습니까? 예. 저는 이게 결국은 안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실이 참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큰 실수를 했죠.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전 정권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결국 모든 문제는 김건희로 귀결이 됐어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에 모든 문제는 김건희를 막으려고 결국은 군인까지 동원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누가 댓글에 네, 만사 건통 또 적어 놓으셨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무리수를 두면서 오히려 김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파서 네. 뭐 어느 대학 출신이고 뭐 몇 네. 학번이고 이런 정보들이 그 전에는 전혀 몰랐던 정보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박원석 그 옛날 전 정의당 의원이 네, 예. 1998년도로 이제 그 언론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네, 또 그 방송에 처음- 나와서 얘기를 했대요. 네, 그 처음 박원석 전 인사시키고. 의원이 김현지 그 부속실장을 1998년도에 이재명 당시 변호사에게 네. 소개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성남에 시민단체 시민운동. 활동 예. 할 수 있도록 아마 그 참여연대인가요? 참여연대 쪽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 문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참여연대 중앙 쪽에서는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서 네. 성남 지역의 시민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네. 해서 인연이 된 걸로 뭐 얘기를 하던데 언론에 무슨 뭐 단독 보도까지 막 나오던데 학력 무슨 상명대학교 상명여대. 네. 경제학과인가요? 뭐 그렇게 막 나오던데요. 네. 근데 그게 막 단독거리가 될 만큼 그냥 단독 붙이면 단독이 되는 거니까. 근데 참 그렇게 만난 인연으로 지금까지 그래서 국감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인사를 할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의혹을 관계라는 계속 게 증폭시키고 이게 있어요. 보통의 관계거나 뭐 네. 이렇게 해서는 사실 이루어지기 혹은 뭐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계속 아니 보고 있는 것 온갖 같아요. 엘로우 저널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들까지 다 나오는 거니까 아니, 뭐 더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네. 정확한 뭐 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요. 그 확인이 예.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확인되지 팩트가 않는 아닌 얘기를 건, 막 네. 카더라라고 얘기할 그럴 순 수는 없죠. 예, 그렇게 예. 해서도 안 되고, 참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슬픈 건 네. 국민들,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은 본인이 절대가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 국민이 본인들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국감 나가야 돼? 아니 그럼 국감 안 나가는 포지션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되지라고 굉장히 경솔하게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대통령이 가진 권력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식으로 가지고 계시는지가 저는 좀 의아한 거죠. 아니 당연히 나와야 되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을 감당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와서 못할 게 뭐 있어요. 맞습니다. 그냥 나와서 아니 하다못해 김민석 총리도 배추 올라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청문회에서? 완전히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태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정감사에 나와야 되는 이제 부담이 오히려 생겨버렸죠. 맞아 없던 부담을 생겨버린 예. 상태에서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만약 이게 안 나오면 오히려 큰 그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모든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처럼 네. 뭐 심지어 뭐 이상한 얘기가 많아요. 무슨 뭐 영부인 단일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예? 유튜브의 댓글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네, 저희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조금 비슷하게 댓글들이 있는데 저희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자, 김철근 의원님 30년 정치 경험을 보면 김현지가 스모킹 건이 될까요? 뭔가 있는 듯 하는데 자콤유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개혁신당이 김현지 이슈를 가져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좌우 말고 직진님께서 우리가 그걸 가져가는 게 이득이 없을 때 지금 뭔가 혐의가 있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앞에 말씀에 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터뜨릴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 김현지 관련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데 뭐가 있을까요? 고수의 의견 주세요. 정치의 댐이 무너지는 것은 엉뚱한 김현지 쪽에서 지르밭이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그리고 생각지 못한 작고 사소한 일들로 큰 일들이 또 드러나기도 하는 거니까 민주당 국민을 보는 시각 가재붕어 개구리를 생각하는 것이 본심일 듯 우리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인가. 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을 것이죠. 윤 정부 보고 깨닫는 게 없는 거 보니 큰 사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뻔뻔히 하늘을 찔러요. 국민을 바보로 보나 뭐 이렇게 의견을 다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좀 많이 와닿는데 윤 정부 보고 깨닫는 게 없다라는 것과 그러니까는 반면교사 삼을 수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들은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국민의 그 심판이 두렵지 않은 이 정권이 영원히 갈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좌우 말고 직진님께서 국가는 1급 체제 영부인만 차마 끝까지 못 읽겠습니다. 영부인만 삼권 분립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센스 있는 댓글을 또 네. 한남궁에는 김혜경, 네. 영산궁에는 김현지, 예? 옥수궁에는 뭐 김부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네. 제가 제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댓글에 그런 것들이 많이 달려요. 다른 유튜브 보면 정말 못 보겠어요. 네. 근데 저는 좀 슬픈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정도로 우리가 정말 국제 정세가 바뀌고 있을 때 우리가 국가 현안과 어떻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게 참 슬픈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지 않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을 하면 되죠. 그쵸,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국회에 와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답변하고 네. 그 정도 압력도 없이 대통령실에 그 총무비서관하고 제1부속실장하고 그러겠어요. 저는 맞습니다. 국회에서 당연히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지금 그 제1부속실장 간지 며칠 안 됐으니까 네. 부속실장 업무를 가지고 따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결국은 네. 총무비서관이니까 인사와 예산이에요. 맞습니다. 다른 건 없거든요. 네. 총무비서관실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의 행정관 비서관에 관련된 인사 네. 그리고 혹시 국가기관의 다른 네. 인사에 관련돼서 뭐 관여한 게 있는지 그럼요. 이런 거 네. 하고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거 맞습니다. 관련해서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당연히 국민들이 물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왜 안 나와요? 왜? 예? 국민들이 주는 세금 월급 받지 않나요? 왜 안 그럼요. 나와요? 네. 그건 다른 그 증인도 아니고 기관 증인이에요.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 감사를 받게 되는 기관이에요. 맞습니다. 그 기관의 기관 증인은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단 말이죠. 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럼요. 네, 그랬으면은 뭐 이걸 이런 식으로까지 강경하게 거부하고 인사를 다시 내면서까지 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나.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배임죄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 배임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형법상 배임죄와 상법상 배임 책임인데요. 형법상 배임죄는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일을 맡은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 간부가 시가 1천억짜리 땅을 민간업자에게 1억에 팔았다면 회사는 큰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이 간부는 형법상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반면 상법상 배임 책임은 민사적 책임이에요. 그래서 회사 임원이 회사나 주주에게 충실하게 일하지 않고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것. 이게 상법상 배임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회사가 수백억의 손해를 보면 주주 대표 소송을 통해서 이사가 돈으로 배상을 하는 것, 이게 상법상 배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형법은 감옥을 가는 거고 상법은 돈이다. 돈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상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좋은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문제냐?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바로 형법상 배임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법이 아니라 민주당과 정부가 이 형법상 배임죄를 아예 없애겠다라고 한 거고 명분은 기업 활동 위축을 막자. 그래서 뭐 기업이 더 이렇게 경쟁력 있게 그 경영을 잘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거지만 실상은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뭐 정말 기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재명 구하기지 않나. 아니 근데 공부를 많이 해갖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과생이네. 어? 아니 그러니까 이 설명을 아주 잘하셨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을 속이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기업가들이 네. 그러니까 배임죄 때문에 네. 기업을 운영하고 그 투자를 하는데 혹시 그 배임죄에 걸릴까봐 주저주저하고 있다. 그래서 네. 이런 거 족쇄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취지로 배임죄를 없애려고 하는데 네. 그거는 형법상의 배임죄하고 특별히 관계가 없어요. 사실상 네. 그 기업하고 있는 분들은 상법상의 네. 그 배임의 책임에 관련된 네. 것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그 지금 배임죄 형법상의 폐지. 배임죄 폐지하고는 명분상 맞지 않는 거다라는 네. 걸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냥 네? 배임죄 그러면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 그렇지. 뭔가 배임죄를 없애면 기업이 활동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형법과 상법으로 사실 나뉘어져 있고 네. 이걸 우리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형법상 배임죄는 뭐 형법 제 355조 2항 뭐 356조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쭉 볼 수 있고 여기에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혹은 업무상 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고 상법 같은 경우는 상법 제 382조의 3, 뭐 충실 의무, 그다음에 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나누어서 구체적이고 적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배임죄라고 툭 퉁쳐서 네. 기업은 돕겠다. 그러니까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자. 하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것. 이게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 기만하는 거죠.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게 배임죄를 폐지할 일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쵸. 배임죄에 축소를 해도 되는 거고. 배임죄에 관련돼서 굳이 그 기업인들이 이연령 비연령 비슷하게 해서 굉장히 그 위축되는 상황이 있다면 네,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맞습니다. 그 배임죄의 그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그 배임죄를 물을 거냐라는 것을 가지고 그 논의를 해서 요건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세월호 사건이 났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검찰의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검찰청을 검찰청 없애버리고 이런 식의 그 사고로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결국은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배임죄 폐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배임죄 폐지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5개의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선거법 위반의 파기환송 재판하고 이중교사 네, 이 두 개는 배임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이 없는 거고 나머지 1심 지금 받고 있는 것들은 네, 대장동 그다음 대장동 백현동 네, 뭐 이거 하고 그다음에 법인카드 네. 이 아마 2개 거는 확실하게 배임 혐의가 아마 들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 그 대북 송금 관련 쌍방, 네. 그거는 배임 여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정확하게 말하면 제3자 뇌물일 거예요. 네, 그 5개 중에 2개가 예. 아마 배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 면소가 돼 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면소를 하려고 면소를 하기 위한 맞습니다. 예. 기업인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을 하고 명분을 삼아서 결국은 이재명의 면소를 위한 절차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밖에 누가 봐도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 그다음에 음? 그 대장동 관련된 모든 소송들이 다 면소가 되니까 소송이 그냥 거기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분명히 알고 있지 않았나. 이분의 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또 대통령이 된 것도 개인적으로 저는 좀 놀랍기는 한데 결국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 이 나라의 사법 제도가 어떻게 그 근간부터 뿌리까지 다 흔들리는지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 윤석열하고 이재명하고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를 비교가 될까요? 뭐 그게? 그런 식으로 지금 네. 뭐 비등비등한 정말- 것 같은데요. 저희 정말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정말. 좀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비속어가 튀어나와서.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하면 이게 그리고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사실 계속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 사법 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저는 나라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 민주주의가 급속도로 후퇴하고 있다. 뭐 이런 위기 의식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선출 권력은 독재로 가지 말라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명하게 독재의 상징으로 알고 있는 히틀러, 또 선출 권력이 네. 선출 권력이었고 쿠데타 하지 않았습니다. 선출 권력으로 의회에서 다 법 바꿔서 맞습니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일당 독재와 그다음에 대통령 지위와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법부를 흔들고 사법부 입막음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 때 지방 권력을 갖게 되면 완벽한 일당이 권력이 집중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은 어찌됐건 두 번에 걸쳐서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됐어요. 네. 됐고 메신저가 완전히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과거에 친노는 패족이라고 했지만 지금 거의 멸족 수준입니다. 본인들만 멸족이 아닌지 알고 있어요. 예. 거의 개구리를요. 네. 예, 넣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도 개구리는 모르죠. 모르죠. 네. 예, 나머지 개구리만 모르고 다 알아요. 죽는다는 걸.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땐 거의 그 수준이에요. 예. 네.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부흥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부흥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안 네. 되죠. 메타인지가 전혀 안 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맞 여기에 그 자콤님께서 배임죄 폐지 찬성하고 자본시장 교란에 대한 범죄는 다른 형태로 제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도 안 그래도 사실 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댓글에 같이 이야기 좀 많이 해주셔서 제가 댓글을 읽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좌말고 직진님께서도 기업 살리기를 하려 했으면 노란봉투법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됐고 진짜 살리려면 법인세나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 줬어야지. 그렇죠. 상속세, 증여세 조정 찬성, 노란봉투법하고 경영자 해고 자유권을 주는 것이 좋을 듯. 노동시장을 자유 경쟁으로 바꾸자. 대한민국에서 10년 안에 노동의 종말을 예견해 봅니다. 한국에서 기업하려면 로봇이 필요하네요. 10년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내에 이루어질 듯. 저는 안 그래도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배임죄 폐지를 하는 것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이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노란봉투법이나 이렇게 상법 개정안을 보면은 전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와선 이 말하고 또 저럴 때는 저 말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는 뭐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 로봇 주식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도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전하고 로봇 산업이 잘 발달하고 있는데 굳이 그러면은 24시간 일할 수 있는 로봇을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시스템이 이것이 과연 그러면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국가 경쟁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특정 개인과 누군가의 뭐 사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딱 보면은 드러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저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 있는지도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 그 철학이 없는 거죠. 경제 철학도 맞습니다. 없는 네. 거고 국정 운영의 철학이나 비전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네. 거고요. 그
뭐라 그럴까요? 정치 철학도 분명하지 않고 정체성마저도 분명하지 않고 사실상 본인의 어떤 지금 임기 이후에 있을 재판에 관련된 것들을 집권 없애자. 초가 아니면 지지율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못하죠. 못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집권 초에 이걸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면은 면이 안 설잖아요. 근데 이 본인의 마음을 알고 있는 민주당이 나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그 법을 바꾸고 뭐 체제를 바꾸고 이런 게 개혁인 양, 개혁인 양 그것을 그 뭐랄까 포장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이 바보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기업들에게 그 자유롭게 뭐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른 조치들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에게는 지원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말라, 규제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이것도 AI도 마찬가지죠. AI도 AI에 관련된 산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규제를 풀어주고 네. 자유롭게 연구하고 뭔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네. 나머지는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잘할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마치 국가가 뭘 이렇게 민간에 뭘 네. 하려고 하고 이런 건 국가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우선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와 공공기관은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을 맞습니다. 앞세우기 때문에 자본주의 기본 원리인 효율적인 그 기업을 만들어서 그 효율성으로 뭔가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건 공공기관이 못해요. 그렇죠. 그 네. 목적성이 다른 안 추구하는 게 된다고요. 다른데 네. 참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속상하고 안타까운 게 아니고 원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대통령 자리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기본도 안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나마 뭐 야당 대표 만나고 국회 나가고 뭐 그다음에 외국 나가서 사고 안 치고 그나마 그 뭐 김건희 여사가 무슨 뭐 사러 다니지 않고 뭐 명품 사러 안 다니고 네. 뭐 그런 사고라도 안 치니까 잘해 전 보이는 정권에 것 같은 비해서 착시 그래도 효과. 대통령 노릇은 좀 하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착시 효과. 대통령 자리에 대한 그거는 좀 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국민들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도 이미 실력이 다 드러났어요. 맞습니다. 이 한미 관계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참 전임 정권이 너무 빨리 그 뭐 이렇게 임기를 못 채워서 준비가 덜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준비된 게 너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전임 정권에 대한 내란몰이를 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의 실력 없음이 보여지면 안 되니까. 네. 난 제가 봤을 땐 그래 보여요. 그래서 정말 빠른 속도로 굉장히 무너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당황스러워요. 사실은. 예? 윤석열, 김건희에 관련된 얘기는 네. 이미 3탕 4탕이 돼서 네. 얘기가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벌써 당연히 그 재판 받아서 그렇죠. 뭐 벌을 받을 나올 거라고 건데, 예.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더 이상 울고 먹으려고 하면 이놈들이 이상한 놈들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거란 맞아요. 말이죠. 네. 예. 자연스럽게 될 거라서 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네. 그리고 이번에 샘 알트먼도 만나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거를 나라에서 이렇게 좀 나서서 하는지, 물론 나라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지원할 건 지원하고 규제는 완화하고 그래서 자유시장 경쟁 안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을 텐데 뭔가 보여지는 프레임 안에서는 뭔가 엄청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속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네, 근데 그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합의였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고, 그럼 지금도 AI 관련해서 굉장히 태스크포스 만들고 여러 일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AI에 투자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을 때 결국 그래서 우리가 뭐 3년 후, 5년 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어디에 있을까를 질문을 하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좋은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정부에서 굉장히 엇박을 내고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좋은 이야기들은 정말 구호에 그치지 않나. 예,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학기술 분야 그 계통에서는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분야에 관련된 많은 분들과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인지 부정적인 신호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네.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맞습니다. 물론 거기에 뭐 태스크포스에 들어가신 분이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좋은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역량을 저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대통령과 정부에서 운영해 나가는 방식을 사실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한 분 한 분의 뛰어난 역량이더라도. 그래서 뛰어난 좋은 분들의 역량이 정말 과학기술과 이 나라 국력의 성장에 잘 기여를 좀 하면 좋겠다. 근데 네, 염려가 많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배임죄는 결국에는 뭐 형법, 상법 얘기 다 없이 그냥 배임죄, 기업을 위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이지 않나.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서울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서울시장 얘기도 하고 그 시간 좀 더 해야 되니까요. 네, 저 김경 서울시의원 네, 네. 민주당 그 종교 단체 3,000명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하고 해봐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네. 댓글 조금만 더 읽고 다음 주제로 이제 서울시장으로 100명도 안 넘었는데 지금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집에 못 가요. 방송하다가 이제 먹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먹으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자코뮤님께서 댓글을 계속 달아주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은 로봇으로 대체되고 탈조선하면 노동자는 혹독한 겨울이 올 것입니다. 이런 정쟁도 미래는 할 수도 없을 듯. 대한민국 잃어버린 18년. 가슴이 아프네요.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데 국민은 좌우로 나뉘어 있으니 대안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뿐이다. 네, 여기에서 그 제조업을 정말 말씀을 하셨는데 AI도 저는 중요하지만 그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해온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조업이었었고 저는 지금도 그래서 4차 산업에 맞게 제조업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 이 나라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 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캐치프레이즈 같은 AI를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 AI가 정말 제조업과 산업에 좀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국민이 좌우로 나뉘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점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성별, 뭐 젠더, 그러니까 젠더도 그렇지만 이제는 뭐 이렇게 세대, 뭐 굉장히 다들 굉장히 너무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나. 선거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고 그다음에 선거 이기려면 일단 그 경선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자기 진영 내에 강력한 그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극렬 지지자에게 소구력이 있는 네. 그 메시지를 내야 되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개딸에게 소구하는 메시지를 내고 네. 국힘 사람들은 태극기한테 소구하는 메시지를 내야 되니 이게 총만 들지 않았지 내전 상태인 거죠. 네. 이거는 사실상 정치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정치는 없고 네. 그다음에 협치와 그 어떤 정치의 기능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수박으로 찍히고 예. 국힘 문자 폭탄 난리 나고 받고, 예. 뭐 이런 상황이니까 뭔가를 같이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어제 일인가요? 네. 예, 이 명절 때 스타크래프트를 하겠다고. 예? 네.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김재섭 의원 민주당의 누구죠? 네,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예. 나네요. 저도. 예. 그분하고 세 분이 네. 이제 하기로 했는데 네. 민주당의 개딸들이 모경종 모경종 의원이 의원님, 네. 민주당의 개딸들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못 하겠다고 지금 만세 부르고 네. 튀었어요.
아,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러면 아니 젊은 국회의원 세 분께서 네. 명절에 네. 그분들 세대에 가장 유행했던 그 그쵸. 게임이잖아요. 스타크래프트. 네. 아, 그거 좀 같이 하면서 얼마 보기 좋아요. 그걸로 경쟁하는 건데 네. 그것도 못하게 하는 정도라면 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누가 정권을 잡든 어느 진영이 정권을 잡든 이렇게 가서는 대한민국이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 없는 이런 맞습니다. 구조가 돼 있어요. 이건 대단히 큰 문제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혹시 개헌이나 이런 그걸 할 상황이 되면 권력 구조도 좀 바꾸고 네. 그때 선거법도 같이 좀 손을 봐서 여러 정당이 교섭단체를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교섭단체 요건도 한 10석 정도는 낮추고 그래서 네. 교섭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좀 많아져서 네. 이른바 다수파 연합 정권과 연합 정치 시대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 당이 두 당 이상의 네. 정당이 연합을 하게 되면 네. 그 두 정당 이상이 합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논의 과정을 많이 거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가 합의가 되고 나면 야당과도 협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그쵸. 예.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정당도 생기고 해서 네. 연합과 연대의 정치 구조로 좀 바꿔 나가면 지금처럼 극한 어떤 적대적 공생 관계의 정치는 좀 깰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개혁신당도 상당한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뭐 옛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전에 듣기로는 네. 뭐 예전이라고 해봤자 뭐 한 20년 전 여당 야당이 그렇게 뭐 어떤 그 정책을 두고 어떤 의견을 두고 뭐 이렇게 의견 대립을 하더라도 이렇게 뭐 밖에 나가서는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뭐 술도 드시고 뭐 그런 관계는 유지가 됐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은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 나눴던 것처럼 스타크래프트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정말 예전에는 그랬었나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그 4개의 정당이 교섭단체로 있었던 네. 그 13대 국회 네. 1988년도 네. 13대 국회 때 그 4개의 교섭단체가 있었어요. 그때 네. 이제 민정당, 평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네. 뭐 이렇게 해서 4개의 그 교섭단체가 있었을 때 가장 협의가 잘 됐고 가장 만장일치로 통과가 많았고, 예, 1988년 예, 말씀하셨죠? 88년 13대 국회죠. 그러니까 예. 제가 그냥 딱 들으면서 1988년은 그때 시대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4개의 당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바라고 지향하는 것이 결국에는 민주화하고 이 나라의 발전이라는 공통된 시대 정신과 공통된 의제가 있었기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지향하는 바가 그러니까 뭐 정치적 지향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더라도 협치가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말씀 들으면서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팬덤 정치거든요. 그쵸, 이 맞아요. 특징이 예. 팬덤 정치인데 팬덤이 생기기 시작한 연예인 팬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팬덤은 기본적으로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감성적인 생각만 있으면, 이성적인, 네. 그러니까 내 편은 무조건 오케이, 상대편은 무조건 노. 노, 네. 예. 그다음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나마. 네, 예. 근데 그때 이제 상대편에 대해서는 악마화가 시작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예. 네. 악마화를 해서 상대편을 완전히 함께 뭔가를 할 수 없는 집단으로 이제 매도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 팬덤 정치의 폐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 팬덤 정치가 처음으로 생겼던 게 2002년도로 봐요. 2002년도에 이른바 노풍, 네. 바보 노무현, 네, 노사모가 팬덤 정치 근원입니다. 네, 가장 네. 시초였고 그 다음에 박사모 네. 뭐 생기고 이제 대통령 되는 분들에 따라서 그 대통령을 좋아하는 팬덤들이 계속 생겼죠. 근데 그때는 지금까지 극단적이진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때부터 이제 이게 실제로는 이제 네, 예. 그 가장 극적인 문제가 생긴 게 이제 탄핵이 되면서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좌우의 극한 대립이 시작된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광장으로 탄핵이 두 나가고, 번이 된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이 됐는데 맞습니다. 공교롭게 보수 진영에서 그래서 배출한 대통령이 두 번 다 두 번. 탄핵을 당했습니다.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에 있는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보수 정치 세력이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상당히 많이 잃었죠. 그쵸. 이런 상태라고 네. 봐야 되겠죠.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은 상당히 팬덤 정치의 큰 폐해다. 네. 그런데 팬덤 정치를 깨려면 또 다른 팬덤이 있지 않으면 네. 대항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대항이 안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냥 깨알 홍보 잠깐 하면 네. 그래서 그 혐오하는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그 박상훈 소장님이 쓰신 건데 저희가 11월에 모시고 개혁신당 포럼 주경 야독에서 네. 그 팬덤 정치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고 토론을 좀 하려고는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누가 온다고요? 그 혐오하는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박상훈 소장님을 저희가 예. 모시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음. 팬덤 정치 그리고 이 민주주의 팬덤 정치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되나를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준비를 근데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에서 팬덤 정치는 폐해가 많아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어떤 한 정치인을 완전히 최정상으로 끌어올리기도 그러니까 뽑아 올리기도 하죠. 뽑아 올리기도 네. 하지만 또 그 정치인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 정치인을 완전히 또 100%그 정치인을 위한 이 조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정치인에 대한 견제도 안 돼요 또. 맞습니다. 예. 네. 그게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팬덤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팬덤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건 불가능한 네.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냥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일단 댓글 한번 또 읽고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난나칠구님 연휴 전이라 다들 바쁘신가 봐요. 자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총장님께서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벌써 1시간 넘었어요. 저희가 늦게 오신 분들 왜냐면은 여기 계란말이 먹은 애는 계란말이야. 안녕하세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3시 30분 잇 하셨는데 제가 오늘 2시 반부터 시작을 했고요. 300분이 되시면 방송 끝내겠다. 저 집에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그래서 모경종도 스타 안 한다고 하잖아요. 끓어오르는 정치 국민에게는 정치 개혁으로 다당제로 바꿔야 한다. 네. 네, 3시 30분인 줄 알고 늦게 오셨다는데 괜찮아요. 저희 300분 오실 때까지 할 거라서.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전에 어떻게 했었는지를 이야기를 할 때 좌우말고 직진님께서 근데 그때는 그걸로 욕 먹었어요. 뒤에서는 밥도 먹고 하면서 지들끼리는 쿵짝쿵 차가면서 앞에서만 싸운다고. 네, 결국에는 뭘 해도 사실 욕을 먹지만 지금처럼 극한 대립의 상태보다는 이제 돌이켜 보니 그때가 좀 더 나았더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팬덤 정치의 폐해 때문에 네, 초선이고 중진이고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른바 그 위계도 사라졌고요. 네, 그다음에 중진 정치인들의 역할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과거에는 교착 상태에 빠져서 여야가 협상이 안 되면 네. 그래도 국회의원 3선 이상을 한 중진, 네, 각 당의 중진 의원들이 어찌됐건 소통을 좀 하고 네. 그래서 물꼬를 좀 트는 협치와 그런 화합에 이런, 네. 역할들을 좀 했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분들이 나서잖아요. 아우 그러면 각 진영에서 완전히 구태 그쵸. 정치인으로 네. 찍혀요. 구태 정치인으로 찍히고 그다음에 수박으로 찍히고 막 이런 문자 폭탄 받고 네, 이런 네. 상황이 돼서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한 정치인들이 그 진영 내에서 그 소신껏 정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눈치를 보게 되죠. 예. 슬픈 아니 최근에 현실입니다. 여야 합의 있잖아요. 네,
그 특검에 관련된 합의, 네. 그다음에 정부조직법에 관련된 합의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깼잖아요. 네. 그 깨면서 무슨 뭐 당대표, 원내대표, 대통령실하고 막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 그 근저에는 팬덤 정치인 개딸들의 강력한 비판이 나오니까 네. 아 뜨거 하고 그냥 맞습니다. 예. 바로 발 뺀 거 아닙니까? 이번에 스타크래프트도 발뺀 게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자, 여기에 자, 일단 으따주아님께서 주경야독 홍보 좀 해주세요. 참여 방법, 대상, 시간, 장소 홍보. 네,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 다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들어왔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왜 1시간 일찍 시작했어요? 유유. 제주노을님, 저도 늦었는데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안 끝나요. 저희. 아, 원래 저희가 그 연구원 회의가 좀 잡혀 있어서 이렇게 그 시간을 좀 앞당겨서 왜냐면은 제가 원래는 금요일에 하는 방송인데 그래서 목요일에 회의가 있었다가 이렇게 휴일인 걸로 이제 방송 시간을 옮기면서 1시간을 앞당겼는데요. 회의가 취소가 됐어요. 예, 이제 명절 연휴 그리고 저희가 그 전에 또 논의를 급하게 회의를 하고 이러면서 회의가 취소가 돼서 총장님께서 300분 오실 때까지 방송하자 시간도 있는데 그래서 제주노을님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 저 집에 가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자, 계란말이 먹어내는 계란말이야. 금요일 김영인 부원장님 보려고 기다렸는데 오늘 목요일인데 나오셔서 미치도록 반가워졌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네, 사랑해요. 계영연구원 부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 제주도 분이어서 감귤을 막 그냥 엄청나게 보내는데요. 아, 감귤 아닙니까? 이거 감입니까? 감귤. 오렌지 아닌가요? 오렌지. 주경야독 홍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10월 13일에 이제 첫 번째 개강 특강을 하고요. 연세대학교 양재진 교수님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길, 개혁신당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날은 아무래도 개강 특강이다 보니 제1소회의실 한 150분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사실 그 10월 13일부터 국감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국감 시즌에 이걸 계속 진행하는 게 좀 여러모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10월 13일에만 시작을 하고 국감이 끝난 11월 3일부터 진행을 또 이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합니다. 매주 하고 시간은 6시부터 8시. 그리고 11월 3일부터는 그 저희가 8간담회실을 잡아놨을 거예요. 그리고 대상은 시간이 되시면 그냥 오시면 돼요. 저희가 뭐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언제 누가 오시는지 그거는 10월 13일 지금 개강 특강 그 홍보를 했고 어제 기사화 되긴 했거든요. 그 이후의 일정들도 좀 정리를 해서 그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 말고 직진님 혹시 맞아. 제가 혹시 주경야독 말씀드린 것 중에 부족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또 물어봐 주시고요. 극에 달한 팬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돌 팬덤 보면 공연장에서 쓰레기 정리한다든지 스타에게 피해 안 주려고 하잖아요. 뭔가 바뀌어야 하는데 방법이 뭘까요? 좌우 말고 직진님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고 계란말이 먹어내는 계란말이야. 그럼 그저께 못 본 김철근 미래 국회의원님의 노래와 댄스를 보는 건가요? 오렌지입니다. 300명 넘으면 오늘 저희 집에도 못 가고 노래와 댄스도 못 보는 건가요? 예, 정현호님께서 개혁신당 당원인데 주위 홍보를 하는데 역부족입니다. 김 총장님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좀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300분 오실 수 있는 거죠? 저 집에 가고 싶은데.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서울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할까요? 네. 아니면 네, 어떻게 할지 지금 서울시장 네, 이제 2026년 지방선거의 핵심 격전지 서울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곳이죠. 17개 광역시도 중에 물론 인구는 경기지사가 가장 많습니다만은 네, 도지사, 도정과
그 특별시, 광역시정은 좀 다르죠. 네. 왜냐하면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의 자치구는 기초단체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거의 모든 인허가권이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이제 도지사 밑에 시도, 그러니까 시군이죠. 시군 네. 같은 경우는 시장과 군수에게 권한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네. 17개 시도의 그 단체장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것은 서울시장이죠. 네. 중요한 건 조선시대의 한성판윤이죠. 한성판윤. 네. 한성판윤은 의전회의 멤버였고 네. 지금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의 업조보 자격으로 들어가는 정식 멤버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장의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현직이고 맞습니다. 네. 4선인데 이제 5선 도전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하여튼 국민의힘 내에서는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 현직 시장이고 네. 그리고 전국적인 인지도나 서울시에서의 네. 그간의 어떤 그 경력이나 경험이나 네. 모든 걸 봐서 네. 국민의힘 내에서는 경쟁력이 가장 세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과연 이재명 정권의 1년 후거든요. 딱 네. 1년 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그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제가 봤을 땐 개인 경쟁력으로 버텨야 되는데 네. 국힘의 당 경쟁력으로는 오히려 그 표를 깎아먹지 표를 더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이 워낙 세기 때문에 네. 세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 정도하고 좀 격이 맞으려면 대결을 좀 해보려고 하면 실제로 지금 뭐 얘기되는 박주민, 전현희 네. 뭐 서영교. 이런 그 네. 정도를 네. 가지고는 옆에 세우기가 좀 쉽지 않다. 그렇죠. 뭐 맞습니다. 하려고 하는 3, 4선들이 많아요. 네. 뭐 박홍근도 맞습니다.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전직 의원이긴 한데 누구죠? 홍익표요? 홍익표, 홍익표, 예. 예, 홍익표 전 의원도 있고 네. 그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이제 그 자천 타천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도 언급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민석 총리는 지금 뭐 이미 물밑으로는 경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무슨 당원을 받는다고 막 그런 얘기까지 돌아서 네. 그런 상황인 것 네. 같고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강훈식 네. 뭐 이런 맞아요. 분들 아니면 뭐 심지어는 우상호 네. 뭐 강원지사가 아니고 서울시장으로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 이런 여러 가지 카드를 좀 가지고 네.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키는 개혁신당입니다. 왜 키는 개혁신당이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개혁신당의 후보가 네. 나가고 끝까지 완주하면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죠. 아니 근데 저희 뭐 그 전당대회 할 때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공언한 분도 계시고. 지금 벌써 댓글에 나왔네요. 김정철 서울시장 가자. 네, 근데 계란말이 먹은 애는 계란말이야가 올 6월 대선 때 서귀포에서 21표 획득했다고 기호 4번. 작년 총선 때 비례 5표 획득. 계란말이 먹는 애는 계란말이야. 이게 제주도 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네. 제주도 서귀포에 계시는 분인가 봐요. 네. 그래서 올해 그 대선 때 서귀포에서 본인이 영업해갖고 21표 찍었고 그 뜻이군요. 작년 총선 때 비례대표 5표 개혁신당에 찍게 했다. 본인 영업 열심히 했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해석 잘한 거죠? 네네 저는 직접 그 플레이어로 뛰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플레이로 뛰어갖고 대통령 선거 나올 수도 없었을 거고. 여기서 제가 빨리 못 읽었어요. 댓글을 네. 빨리 못 읽어서 그렇고. 네. 서울시장 참신하고 합리적 보수인 김정철 최고위 도전 압도적 미래와 네 맞습니다. 김정철 서울시장 가자. 한강버스 부동산 폭망으로 오세훈 시장이 후보는 될 수 있으나 당선은 글쎄. 네 지금 한강버스 뭐 저희 시간도 많은데 한강버스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그러면?
아, 참, 네. 한강버스, 그리고 또 마크롱 오바마를 음. 뛰어넘어 나폴레옹 링컨 세종대왕에 견줄 만한 하늘이 내려주는 정치 천재 이준석 준돌 대통령. 스터디님은 이게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아, 항상 이것만 쓰세요. 예. 그러시군요. 저는 너무 사실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저는 염려가 되는 게 대한민국의 팬덤 정치가 음. 사실 뭐 어디나 팬덤 정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워낙 양극화되어 있고 극단적으로 가면서 정치의 음.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어, 그 계엄과 음. 이렇게 탄핵으로 그래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고 음. 또 지금 현재 대통령의 뭐 사법 리스크를 봐도 그렇고 윤리적인 기준 잣대가 음. 굉장히 저는 그냥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음. 예전에 비해서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음. 모든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통령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일 거라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모든 윤리적인 그 도덕적인 기준 잣대가 낮아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좋은 정치인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의문들이 좀 음. 음. 생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은 좀 듭니다. 자, 오늘 김철근 TV 무제한 필리버스터 가는 저 웁니다 울어. 네, 정말 네 노래와 댄스로 좀 제가 예전에 부른 노래는 좀 제가 들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 핸드폰 좀 갖다 주세요. 조그만 핸드폰. 아, 근데 오늘 다들 정말 그 추석 연휴를 시작을 하셨나 봐요. 100분도 안 넘으시기 때문에 저희 300분 꼭 지켜야 될까요? 그냥 시간 되고 끝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시죠. 뭐 제가 명절이니까 조그만 거죠. 네, 명절이니까 네. 제가 예전에 이게 비공개로 처리해놨는데 다시 공개로 열어서 제가 이거 지금 부를 수는 없고 왜 부르시면 안 되나요? 제가 반주가 없는데 어떻게 무반주로 부르? 그쵸, 그쵸. 우리가 또 무대와 뭐 이렇게 음악이 준비되지 않는데 또 이걸 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선거 유세를 하러 가서 아, 그 유세 현장에서 네. 어, 유세를 하러 갔는데 그 유세 현장이 그 노래 부르는 데였어요. 노래 자랑하는 곳이었어요. 오, 네네. 그래서 뭐 김철근 씨 노래 한 곡 하고 가세요. 그래. 제가 노래를 안 부를 수 없어서 또 그렇게 무대가 있으면 또 해주셔야죠. 또, 예. 우리 이준석 대표도 노래 잘해요. 한번 모시면 좋겠네요. 마다하지 않고 노래합니다. 네, 한번 모실 수 그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을 해보신 분들은 네. 하죠. 네, 잘 들립니까? 좀 잘 들리실 것 같은데요. 네. 아니 뭐지? 여기 베베님이 댓글 안다는 한 명인데 네. 1인인데 오늘 너무 애쓰시는 것 같네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귀로만 들어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뭐 2시 반에 시작해서 벌써 1시간 뭐 50분 가까이 이렇게 잘 들려요 하셨는데 오늘은 명절 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네. 비공개로 되어 있는 제 영상을 잠시 좀 보여드리면서 노래 한 소절 한 걸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인사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시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인사하고 마무리하면 예.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10일에 뵙게 돼요. 그 10월 10일 금요일입니다. 그때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또 저랑 뵙게 되는데 그럼 추석 민심을 그때는 좀 전달하는 걸로. 뭐 그 전에 뭐 마무리 뭐 인사하실 거 없으신가요? 명절에 어디 가시나요? 네, 저는 바다 보러 갑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부산으로 가고 포항으로 갑니다. 오, 시댁이 그쪽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양가가 다 포항에 계시는데 네. 부산에는 놀러 갑니다. 오. 부산 바다 보러. 예, 좀 편히 좀 쉬다 오십시오. 네. 그동안 뭐 대통령 선거 치르고 뭐 네. 전당대회 하고 네, 맞습니다. 대변도 하시고 지금 뭐 또 연구원도 연구원 하고, 네. 부원장 하시면서 이런저런 뭐 고민도 많으셨는데 네, 편히 쉬시면서 하반기 전국 구상을 잘하고 오시기를.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또 예. 포항에 가서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1시간 50분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긴 연휴 동안 가족분들, 친지분들하고 정말 즐겁고 복된 시간 보내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1시간 그리고 20분밖에 안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1시간 20분인데 1시간 50분으로 시간을 부풀렸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1시간 20분. 그리고 다들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 맛있는 음식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저희는 10월 10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